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 공급됩니다. 국내에서는 폐렴이 있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우선 투약 대상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발된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도 공급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와 국내 도입 협의를 거쳐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증상 발생 후 10일이 넘지 않은 환자입니다. 투약 기간은 5일이 원칙으로 필요할 경우 5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전체 투약 기간은 최대 10일로 제한됩니다.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위해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할 경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는 무상 공급 물량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달 이후부터 가격 협상을 통한 구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 기간을 31% 단축하는 결과를 보여 미국 FDA가 지난 5월 1일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총 $3,120, 우리 돈 약 375만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51명이 또 늘었습니다. 정부는 음식점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세부 수칙을 마련했고 8개 고위험 시설에서의 전자 출입 명부도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민 6명이 확진돼 해당 아파트 한 개 동 주민 24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선 누적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었고 경기 수원시 교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36명, 해외 유입 환자는 15명입니다. 국내 환자는 경기 16명, 서울 9명, 인천 2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27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대형 시설의 집단 감염은 줄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우선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음식점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식점의 유형을 크게 일반 식당과 단체 식당, 뷔페로 분류해서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1인 반상과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고 칸막이 또는 1인 테이블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단체 식당에서는 시차제 분산 이용과 거리를 둔 좌석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뷔페 식당에서는 공용 집게 사용 시 손소독제나 비닐 장갑을 꼭 써야 합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최근 항만을 통한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검역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항만 검역소를 3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6일부터는 배에서 내리는 모든 선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8개 고위험 시설에서는 오늘부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됐습니다. 해당 업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8곳입니다. 이들 업종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된 유통물류센터와 대형 학원 등 4곳은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조금 전 9명의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교회를 다녀온 확진자와 요양보호사가 일하던 노인 요양시설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손준수 기자, 이 확진자가 조금 전에 또 나왔다면서요? 네, 조금 전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또 더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사랑교회에서 광주 4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들은 광주 46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자가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또 요양보호사인 46번째 확진자가 일하던 광주 CCC 아가페 실버센터에서도 고령의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들이 다녀간 교회 건물과 노인 요양시설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으며 동선 파악과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 나온 확진자를 포함하면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후 닷새 만에 37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입국자 3명을 제외하며 모두 지역 감염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늘면서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한다면서요. 네, 최근 닷새 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늘자 광주시가 대응 단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광주 강릉사와 다단계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병원, 그리고 사찰, 교회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광주시가 방역 단계를 기존의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겁니다. 방역 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앞으로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또 도서관과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도 오는 15일까지 중단됩니다. 클럽과 주점,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은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치료비 구상권 청구 등이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조치라며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지키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등교 수업 이후 처음 학생 확진자가 나온 대전에서 학생 2명이 또 확진됐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교내 전파 의심 사례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황정환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대전과 충남에서는 확진자 7명이 늘었는데요. 5명이 성인이고 2명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2명의 학생들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동구의 천동초 학생과 같은 학년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4일 사이 등교했을 때나 같은 학원에서 서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한 명은 확진자와 반은 다르지만 역시 같은 학원을 다니고 집에 놀러 가는 등 평소 가깝게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학원이나 교내 등에서 이들이 어떻게 같이 지내는지 아직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내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엊그제 확진된 초등학생과 중학생 형제와 학원이나 학교에서 밀접 접촉한 15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천동초 5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 운동장에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천동초 전체 학생과 교사 등 1,100여 명을 전수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주변 학원과 체육도장 100여 곳에는 사실상의 운영 중단을 의미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일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천동초 주변인 천동과 가우동 일원을 정밀 수독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어제 천동초 등 주변 14개 학교에 내린 원격 수업 조치를 확대해 내일부터 대전 동구 전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59곳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이 홍콩에서 홍콩 독립을 요구하며 깃발을 든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홍콩 보안법 위반 첫 사례입니다. 홍콩 시내에선 경찰이 허가를 하지 않은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홍콩 경찰이 성조기를 든 남성 등 시위대를 향해 해산하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강제 진압에 시위대가 잇따라 체포됩니다. 홍콩 반환 기념일을 맞아 해마다 집회가 열렸지만 경찰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시내 곳곳에 모여 중국이 강행한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시내 곳곳에 배치돼 검문 검색을 벌이며 시위를 최대한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깃발을 든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홍콩 경찰은 국가 분열 행위 등을 금지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체포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들어 시위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경찰과 시위대 간의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홍콩 정부와 친중파 진영은 보란 듯 홍콩 보안법 통과를 자축했습니다.
홍콩 주권 반환 기념식에 참석한 캐리람 행정장관은 홍콩 보안법이 홍콩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에 주둔한 중국 인민해방군도 보안법 통과날에 맞춰 해외로 도주하는 도망자를 검거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반중 시위대를 압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일국 양제를 무너뜨렸다며 앞으로 홍콩과 중국은 하나의 체제로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홍콩에 특수지위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 명의 성명 형식으로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와 시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한나라 두 체제를 인정하는 이른바 일국 양제 원칙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다루는 만큼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과 홍콩을 하나의 체제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각 되돌리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미 상무부가 밝힌 대로 비자와 관세 등에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 박탈 등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NSC 성명 이후 미 외교안보 라인으로부터는 이렇다 할 대중 비난 언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연장만을 강조했고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대중 비난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미 싱크탱크가 주최한 한국전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중국 관련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It is an alliance forged in the crucible of war, and one that remain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for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the entire Indo-Pacific region. 미국의 금융자본 등 홍콩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당장 홍콩 보안법 통과를 빌미로 대중 압박을 본격화하기엔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달 하와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간의 고위급 협의가 과연 미중 두 나라 간 강대강 대치의 분수령이 된 것인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생 30여 명이 고열과 복통 등 장염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1차 검체 조사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아르네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지난달 26일 이곳 원아들이 집단 장염 증세를 보였습니다. 34명이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 제가 공기상 올리고 나서 금요일부터 아팠다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바로 전화가 왔었어요.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에서 5일치의 보존식품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일부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살모넬라균이 이제 건이 검출되고 해서 살모넬라 식중독 투석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설사나 이렇게 좀 심하거든요. 열도 나고 아직 조사는 계속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해당 어린이집에 등록된 원아는 모두 120여 명. 보건당국은 장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 원아들은 김치 등 가열하지 않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상 등원하도록 했습니다. 집단 급식에서 생기는 건데 집단 급식에서 음식물, 특히 육류나 채소 이런 것들이 오염된 살모넬라 감염이라는 오염된 균이 붙어 있을 때 그쪽을 조리했을 때 잘 생깁니다. 보건당국은 여름철 집단 식중독이 우려돼 부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네입니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급 10,000원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올해 8,590원보다 2.1% 삭감한 8,410원으로 제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양측에 서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1차 수정안을 다음 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간 대화가 북미 정상회담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18명이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주택 보유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현직 공직자 64명 가운데 18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조원 민정수석 등 8명은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이 지난 2017년에 비해 평균 7억 3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연호 국정홍보 비서관이 보유한 경기도 과천과 서울 마포구 아파트는 16억 6,500만 원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10명은 지방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주택 여러 채를 보유 중인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 중인 상황. 경실련은 이처럼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부동산 정책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 중인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다주택 보유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 경실련은 또 청와대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현황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1조 6천억 원의 투자금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입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는데 이 금융투자 상품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자 원금의 최대 98%까지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부실을 감추며 펀드를 계속 팔았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내린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건데 원금 100% 반환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입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에 총수익 소합 후 대출 자금을 활용해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중 2개의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라임과 신한금투가 IIG 부실 및 청산 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고 투자 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사인 신한금투 등은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착오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허위 투자 정보를 설명하거나 투자자 성향을 임의 기재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분쟁 조정은 108개의 신청건 중 대표 사례 4건을 심의해 내린 결과며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조정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최대 1,611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보사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인보사 믿고 구입하신 소비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인보사 성분을 정확히 알게 된 경위와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회장 측이 인보사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보사의 성분 조작 논란에서 시작됐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유래세포인 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허가를 최종 취소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약처 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이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과 주성분을 숨긴 채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2천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인보사 개발에 공을 들여온 이 전 회장이 최종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했습니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적어도 하루 2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취업준비생 조현진 씨. 매달 버스비로 쓰는 7만 원이 적지 않게 부담인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갈 때나 친구들 볼 때나 정말 버스 요금이 많이 부담되는데 정기권 덕분에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카드형 정기권에 4만 원을 충전하면 30일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시내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 씨의 경우 보름에 4만 원 가까이 부담했던 교통비를 절반 가까이 줄이게 된 셈입니다. 교통비는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이기 때문에 이 생활비를 최대한 저희가 부담을 낮추자는 의미가 있고 관광객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도록 1, 2일권도 선보였습니다. 자가용 수요를 흡수하면서 도심 혼잡을 막고 매연 발생도 줄여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시 입장이나 버스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정 규모의 고정 승객 그리고 수익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은 일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주시 측은 유인 효과로 인한 버스 이용객 증가로 그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전국의 첫 자율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가 오늘로 통합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대폭 확충됐지만 인구 감소와 해묵은 지역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시군 자율통합 1호로 창원과 마산, 진해 3개 시를 통합해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하고 유일한 인구 100만의 기초자치단체이자 경남 인구와 경제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메가시티로 도약했습니다. 산업과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정말 골고루 잘 사는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뒤 10년, 시민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NC다이노스 야구단이 창단됐고 2만 2천 명 규모 메이저리그식 새 야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지역 간 택시 할증 요금이 폐지되고 버스 정보 시스템이 확대되는 등 대중교통도 편해졌습니다. 복지 예산은 4천억대에서 1조 원대로 껑충 뛰어올라 복지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계속 침체되면서 통합 이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1위였던 지역 내 총생산은 4위로 추락했습니다.
통합 첫 해 109만을 기록했던 인구는 104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시 명칭에서부터 청사 위치, 새 야구장 위치와 명칭 등 통합 초기부터 시작된 지역 갈등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율통합 1호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정부에 의해서 정치권에 의해서 억압됐던 그런 통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통합에 대해서 초기에 굉장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갖기 위해 특례시 지정을 준비 중인 창원시.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미중 갈등 고조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팔자로 1% 넘게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3포인트 하락한 2106.7에, 코스닥은 10.39포인트 내린 727.5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해 2분기를 큰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시장은 미중 간 갈등과 코로나19 재확산 부담 속에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1% 넘게 상승 출발하며 2130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코스피는 장 후반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플랜트 수주 부진 장기화로 7% 넘게 약세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반면 미국 테슬라가 급등하며 삼성, SDI 등 테슬라 관련주가 강세였고 한편 정부가 신종 대지독감 바이러스의 사람간 감염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며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돼지열병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0전 오른 1,203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7월의 첫날 동해안 지역에서도 맑은 하늘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의 위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 덥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중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